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은 것을 얻었으니라. 이 말이 성립하는 관계가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반복되는 자책의 패턴들은 사실 30년 전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이미 예고되었을지 모릅니다.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비로소 부모를 평가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뒤늦게 깨닫게 되는 좋은 부모의 진짜 기준 8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소한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가입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나약함으로 간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운다는 말이 일상이었고 아이의 눈물은 빠르게 멈춰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말이 불편하다는 아이의 호소를 웃어 넘기지 않고 그래 불편했구나. 어디가 불편한지 말해볼래? 라고 물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완전히 다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언어화하는 능력을 얻었고 타인의 고통에도 섬세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성인이 되어 내가 예민한 걸까라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코칭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 지도가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지금 화가 난 걸까, 슬픈 걸까, 불안한 걸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니 대처 방법도 찾을 수 없고 결국 모든 부정적 감정을 폭발이나 회피로만 해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릴 때 너는 지금 속상한 거구나.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서운했구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읽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어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에 기분 나빠가 아니라 네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평생의 관계 능력을 결정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감정을 인정받은 경험이 쌓이면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자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하면 아이가 감정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정을 억압당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 감정 조절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는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날 수 있어. 그런데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베개를 때리거나 밖에 나가서 뛰어볼까? 라고 말해준 부모는 아이에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아이는 성인이 되어 건강하게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분이 아닌 원칙으로 반응했는가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기분이 곧 법이었습니다. 어제는 거실에서 뛰어놀아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똑같은 행동에 화를 냅니다. 차이는 부모의 컨디션과 기분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뇌는 항상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지금은 괜찮을까? 이 행동이 문제가 될까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 과도한 눈치와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기분을 살피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고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의 표정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일관성 없는 양육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규칙이 명확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밥 먹기 전에는 과자를 먹지 않는다는 규칙이 부모의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었다면 아이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경험은 성인이 되어 안정감의 토대가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혼란스럽지는 않다는 믿음.
내가 노력하면 예상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적 통제감이 낮은 사람은 어차피 노력해도 소용없어, 운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어린 시절 경험한 일관성에서 시작됩니다. 일관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신뢰 형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본 아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구나를 배웁니다. 다음에 사줄게 라고 말하고 정말 사주는 부모, 10분 뒤에 출발한다고 말하고 정확히 10분 뒤에 출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약속이라는 개념을 몸으로 체득합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이 늘 바뀌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타인의 사소한 약속 위반에도 과도하게 상처받습니다. 신뢰의 기준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작은 선택권을 허락했는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아이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어른이 정해주는 대로 하면 돼가 기본이었고 아이의 의견은 미숙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결정 장애를 겪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 모든 결정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라는 질문에 아무거나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왔기에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은 빨간 옷 입을래, 파란 옷 입을래? 라는 질문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이 작은 선택의 경험들이 쌓여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옷 색깔이었던 선택이 점점 확장됩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어? 용돈을 어떻게 쓸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빨간 옷을 선택했는데 추웠다면 다음번에는 더 따뜻한 옷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과 함께 책임감도 자란다는 점입니다. 네가 정했으니 네가 책임져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자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금방 질렸다면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선택의 무게를 배우고 동시에 실패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마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실패를 교정이 아닌 학습으로 대했는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이 아니면 왜 틀렸는지를 추궁받았고 넘어지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할 바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반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을까? 바닥이 미끄러웠네. 다음번에는 천천히 걸어보자 라고 말해준 부모는 아이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 실패에서 배울 것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연애에서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태도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직 이것을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어린 시절 실패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너는 수학 머리가 없구나 라고 들은 아이와 이 문제는 어려웠구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라고 들은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자는 수학을 포기하지만 후자는 계속 도전합니다. 이 패턴은 수학을 넘어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나중에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이따 같이 놀아줄게, 주말에 놀이공원 갈 거야 같은 약속들이 공중에 떠다녔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아이를 달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그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균열들이 쌓여 성인이 되어서는 어차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말을 믿으면 안 돼라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켜도 이번에는 지켰지만 다음번에는 어떨까라고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결핍입니다. 반면 30분 뒤에 출발한다고 말하고 정확히 30분 뒤에 출발했던 부모, 이번 주말에는 못 가지만 다음 주말에는 꼭 가자고 말하고 실제로 다음 주말에 데려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배웠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한 약속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약속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는 불안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든 만큼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행동이 말보다 강력한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피곤해도 오늘 책 읽어준다고 했으니 읽어줄게 라고 말하며 책을 펼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미안해, 오늘은 정말 못 지킬 것 같아, 대신 내일은 꼭 할게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부모를 본 아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태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비교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는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비교의 문화가 뿌리 깊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걷는데, 사촌 오빠는 전교 1등인데, 친구는 벌써 대학 갔는데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오갔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를 격려하기 위한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너는 부족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상대적 위치로만 측정하게 됩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누군가보다 뒤처지면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연봉, 직급, 결혼 시기, 아파트 평수까지 모든 것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해서 이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항상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걷는 것이 늦어도 글을 읽는 것이 느려도 괜찮아 천천히 가자는 말을 들었던 아이는 자신의 속도를 존중받았다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경험은 성인이 되어 자기 확신의 토대가 됩니다. 남들이 30살에 결혼해도 나는 35살에 할 수 있고 남들이 5년 만에 승진해도 나는 10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설명합니다.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외재적 동기로 움직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보다 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동기는 강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에 쉽게 지치고 번아웃됩니다. 반면 자신의 속도를 존중받은 아이는 내재적 동기로 움직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7번째 기준은 어른도 사과할 줄 알았는가입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어른이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사과를 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화풀이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도, 잘못된 규칙을 강요했어도, 약속을 어겼어도 어른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권위와 책임을 분리해서 배웁니다. 힘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 조직 문화의 문제로, 관계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약자일 때는 억울함을 삼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반면 피곤해서 아이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냈을 때 미안해, 엄마가 피곤해서 내게 화풀이했구나,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부모는 아이에게 책임의 진짜 의미를 가르친 것입니다.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태도는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연인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과가 아이에게 용서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 타인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동료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행동만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평생에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사과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판단 없이 들어주었는가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라고 말하면 네가 먼저 사과해 라고 답하고, 요즘 힘들어 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일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친구에게도, 연인에게도, 심지어 상담사에게도 진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생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으며 끝까지 들어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되어 자기 표현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연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통 능력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청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치유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 자체가 강력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건강한 대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청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고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래 가진 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기준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이해하고 그 환경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키웠을 뿐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8가지 기준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는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실패를 교정당했다면 이제는 내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제는 나부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당하며 자랐다면 이제는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른의 사과를 본 적이 없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있다면 이 8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이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때 사과하면 됩니다. 아빠가 오늘 화를 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8번째 기준인 사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점수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내가 만들어갈 관계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돌아보면 부모도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나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성장입니다. 이 8가지 기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긴 시간을 들여 8가지 기준을 되짚어 본 이유는 완벽한 부모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제 나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줄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들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보듬어 줄 차례입니다. 오늘 확인한 8가지 기준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준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성인이 된 지금 스스로에게 가장 절실하게 채워주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저희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장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인드핏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리 콘텐츠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성장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